한 나라가 60조짜리 주문서를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12척을 사겠다는데 뒤에 붙은 조건이 기가 막히죠. 바로 캐나다입니다. 무기 살 테니 배터리 공장도 지어라. 족발 한 마리 시키면서 치킨 2마리를 서비스로 달라는 꼴입니다. 과연 이 거래 황금알일까요? 독이 든 성배일까요? 60조의 민낯과 한국이 꺼내야 할 진짜 카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 캐나다 국방부에서 서류 뭉치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잠수함 12척 금액으로 치면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3번쯤 새로 깔 수 있는 돈이죠.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수주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실무진 손이 딱 멈춥니다. 부대 조건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본문보다 두꺼웠기 때문이죠. 캐나다가 원한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함정 사는 김에 배터리 공장도 지어달라는 요구가 붙어 있었죠. 그것도 캐나다 땅에 한국 기업 돈으로 현지 일자리까지 책임지라는 조건입니다. 자동차 사면서 주유소도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는 바로 들끓었습니다. 족발 한 마리 시키면서 치킨 2마리 서비스로 달라는 꼴이다. 우리가 글로벌 호구냐? 양심이 어디 갔냐? 거친 표현이지만 핵심을 정확히 찌르죠. 캐나다의 요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잠수함 핵심 부품을 현지에서 만들어라. 둘째, 기술 이전 범위를 더 넓혀라. 셋째, 배터리 생산 공장을 캐나다에 세워라. 이 세 번째가 가장 독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30년 가까이 피땀 흘려 쌓아온 배터리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소리니까요.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계산기가 보입니다. 옆집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쓰는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 주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죠.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줄줄이 미국 남부에 공장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에 한국 기업 깃발이 꽂혔죠. 캐나다는 이걸 부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원료만 캐서 미국에 넘기는 하청 국가로 전락하니까요.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경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떠올립니다. 잠수함이라는 큰 당근을 흔들면서 배터리 공장을 끼워 넣자. 문제는 한국만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누가 더 많이 퍼주나 지켜보면 되는 구조죠. 여기서 날카로운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미 독일이랑 밑그림 다 그려놓고 한국은 그냥 들러리 아니냐? 확정된 팩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은 충분하죠. 캐나다 육군 장갑차 상당수가 독일 설계이고 해군도 유럽식 장비에 익숙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에 납품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조건을 들이미는 건 어차피 너희는 후보 2번이라는 신호일 수 있죠. 커뮤니티에서 분석글이 쏟아졌습니다. 독일한테 가격 깎으려고 한국 카드 쓰는 거다. 우리가 제값 부르면 그냥 독일 가면 되니까 저러는 거지. 억울하지만 납득이 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폴란드 사례가 답을 보여줍니다. 2020년 여름 한국 방산 역사에 새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발표했죠. K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 수백 문, FA-50 전투기 수십 대. 언론은 K 방산 르네상스라고 띄웠고 방산주는 연일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통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완제포 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부품 국산화를 강하게 요구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었지만 계약 규모의 압박 앞에서 상당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폴란드 요구는 점점 세밀해졌습니다. 부품 조달 비율, 교육 훈련 지원, AS 체계 구축, 매뉴얼 번역까지. 하나의 계약이 수십 개 부속 합의로 쪼개지면서 실무진은 바르샤바와 서운을 오가며 밤새 일을 이어갔죠. 온라인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폴란드건 캐나다건 너무 잘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냉소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에 많이 양보하면 상대는 그걸 기본값으로 인식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얹어달라고 합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폴란드 경험은 비싼 수업료를 안겨줬습니다. 대형 계약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처음에 선을 안 그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몇 배로 어렵습니다. 캐나다 협상에 이 교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수함 원하면 배터리 공장도 지어라. 본 계약의 부대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서 전체 패키지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죠. 폴란드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급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라 당장 군비 증강이 필요했죠. 한국 무기는 즉시 인도가 가능했고 그래서 협상에서 한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습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잠수함 교체 사업이 급한 불이 아닙니다. 기존 잠수함이 낡긴 했지만 당장 전쟁 나는 건 아니니까요.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을 느긋하게 저울질할 여유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급한 쪽이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이어야 정상인데 지금 구도는 완전히 거꾸로죠. 이 뒤틀린 판을 바로잡으려면 한국이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잠수함 계약은 잠수함 조건으로만 논의한다. 배터리 투자는 별개다. 두 가지를 엮으면 협상 어렵다. 이 정도 원칙을 초반에 명확히 해야 캐나다도 한국이 끌려오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물론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60조를 눈앞에 두고 안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쉽진 않죠. 방산기업은 실적이 필요하고 정부는 외교 성과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리한 조건 받아들이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릅니다. 폴란드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무기가 있을까요? 안 된다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강력한 카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K방산의 진짜 실력,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기 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실전 기록 없는 무기는 고급 카탈로그에 불과하다.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짜 전장에서 제 역할 했는지가 구매자의 마지막 의심을 푸는 열쇠죠. 한국 방산은 오랫동안 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좋은 무기 만들어도 실전 경험 부족하잖아 라는 말에 할인 요구받기 일쑤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2024년 중동에서 미사일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밤하늘을 갈랐죠. 이 공격을 막아선 게 한국산 천궁배기 이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어망 뚫고 땅에 떨어진 미사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다음날 세계 언론이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시험장에서 쏘는 표적이 아니라 진 적이 살상 목적으로 쏜 미사일을 막은 겁니다. 시험에서는 미사일 궤적을 미리 알지만 실전에서는 기습적으로 날아오죠. 전파 방해도 없는 시험장과 달리 실전은 전자전 환경이 복잡합니다. 그 모든 변수 뚫고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건 천궁-2의 신뢰도를 확실히 증명한 겁니다. 중동 현지 군 관계자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오랫동안 중동은 미국과 유럽 무기의 텃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도, 미국 패트리엇, 독일 IRIS-T가 방공시장을 지배했죠. 한국은 신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 요격 성공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가격에 저 성능이면 검토할 가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천궁2의 강점은 가성비입니다. 서방 경쟁 체계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핵심 성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빠른 납기를 약속할 수 있죠. 미국이나 유럽 업체는 주문 밀려서 몇 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방산은 생산 라인을 신속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만든 잠수함은 아직 실전 교조는 없지만 신뢰도 면에서 꾸준히 입지를 쌓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이 수십 년간 작전 수행하면서 심각한 결함 없이 임무 완수해왔죠.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 잠수함 도입한 것도 이 신뢰 때문입니다. 동일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잠수함은 설계 역사가 오래되고 유럽 해군 다수가 운용해왔습니다. 기술력과 납품 능력은 별개죠. 아무리 좋은 설계도 공장에서 제때 만들어 배에 실어 보내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도 이건 고려 대상입니다. 12척 계약하고 10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기존 잠수함 퇴역하고 해군 전력에 구멍 나니까요. 한국의 강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나라 안에서 완결할 수 있고 생산 속도도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소가 민간 선박과 군함을 동시에 건조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죠. 납기 맞추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방산이 가진 대체 불가 카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검증, 천궁매솔 요격 성공은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라 현장의 증명입니다. 둘째, 납기 경쟁력, 독일보다 빠르게 배 만들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 합리성, 서방 무기보다 저렴한데 성능은 대등합니다. 이 카드를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캐나다가 무리한 조건 끼워 넣기 어려워집니다. 배터리 공장까지 지어야 계약된다고 하면 한국은 이렇게 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없이도 우리 무기 가치는 충분하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른 고객 찾겠다. 그 응수가 가능하려면 한국 스스로 자기 카드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패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좀 보이시죠? 잠깐 배터리 공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배터리 공장 대체 세우는데 얼마나 들까요?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장비 들이면 끝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북미에 세운 공장 투자액을 보면 한 곳당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초고층 빌딩 여러 채 올리는 비용과 맞먹죠. 공장 세웠다고 바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100개 만들면 멀쩡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생산 라인 안정시키는데 보통 1인 1인 연 걸리죠. 그동안 공장은 계속 적자입니다. 직원 월급, 전기료, 원자재 비용은 나가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은 적으니까요. 돈은 어디서 구할까요? 수조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로 자금 마련하죠. 요즘처럼 금리 높을 때 큰돈 빌리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국 배터리 빅3,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각 회사가 미국에 세우거나 세우고 있는 공장만 해도 손가락이 모자라죠. 여기에 캐나다 공장까지 더하면 투자금이 분산되고 각 공장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에 추가 공장 짓는 건 도박입니다. 수요가 안 받쳐주면 공장은 텅 빈 채 유지비만 잡아먹습니다. 캐나다 인구는 4천만 명 남짓, 자동차 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죠. 캐나다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으로 수출해야 수지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미국에 짓는 게 낫습니다. 비용은 한국 기업이 다 떠안고 열매는 캐나다가 가져가는 구조죠. 한국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피땀 흘려 쌓은 기술을 왜 공짜로 넘겨야 하나?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장비 들여온다고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전극을 미세하게 코팅하는 노하우, 불량 줄이는 비법, 품질 검사사 기준 잡는 경험. 이런 무형의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이죠. 현지에 공장 세우면 이 지식 일부가 현지 인력에게 흘러갑니다. 장기적으로 기술 유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과 민간기업 투자는 원래 별개의 의사결정입니다. 국방부와 방산기업이 잠수함 계약 논의하는 것과 배터리 기업 경영진이 신규 공투자 검토하는 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캐나다의 요구는 이 두 테이블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이 구도가 굳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테니까요. 한국 무기 사줄 테니 반도체 공장 지어라. 조선 발주할 테니 디스플레이 투자해라. 방산 계약에 민간 산업 투자 끼워 넣는 관행이 굳어지면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볼모로 잡힙니다. 이 위험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배터리 투자는 잠수함 계약과 별개로 논의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중재하거나 압력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수조 원의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K배터리는 단기 수주 실적과 맞바꿔 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가 수출된 나라들의 핀을 꽂으면 최근 몇 년 새 핀 수가 확 늘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유럽에 핀이 찍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동남아에 줄줄이 핀이 섰죠. 그리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사막 위에도 핀이 촘촘합니다. 특히 중동은 K방산의 새로운 격전지입니다. 천공-2 실전 요격 성공이 알려진 뒤 중동 국가들 관심이 확 높아졌습니다. 미국 패트리엇은 비싸고 납기 길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가 바닥났습니다.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군비 현대화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비전 2030 아래 방위산업 자립이 핵심 목표죠. 한국과의 방산협력 논의가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체계. 규모 면에서 캐나다 잠수함 계약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2가 실전에서 활약한 무대 중 하나로 알려진 이 나라는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추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육해 공군 전반에 걸친 장비 현대화 수요가 있죠. 중동 시장의 매력은 조건의 단순함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무기 자체를 원합니다. 배터리 공장 지어달라 같은 복잡한 요구를 끼워 넣지 않죠. 기술 이전 요구는 있지만 캐나다처럼 별개 산업을 엮어오진 않습니다. 협상 구도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 날카로운 의문이 나옵니다. 캐나다가 처음부터 독일 찍어놓고 한국은 들러리로 부른 거 아니냐?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사이에는 오래된 방산협력 역사가 있죠. 캐나다 6급군 장갑차 상당수가 독일 설계 기반이고 해군도 유럽식 플랫폼에 익숙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이미 캐나다의 배터리 공장 투자를 발표했죠. 양측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놓여있는 셈입니다. 확정된 팩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한국에게 시사점은 같습니다. 캐나다가 진짜로 한국을 원한다면 무리한 조건은 협상 과정에서 조율될 겁니다. 한국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캐나다가 물러설 수 있죠. 캐나다가 독일로 마음 정해놓고 한국을 지렛대로만 쓰는 거라면 시간 낭비할 이유 없습니다. 중동과 유럽에 집중하는 게 낫죠. 결국 협상은 누가 더 급하냐의 싸움입니다. 캐나다가 느긋하게 나오는 건 한국이 60조에 집착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죠. 그 판단을 뒤집으려면 한국이 급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카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캐나다에게 당신들 아니어도 우리 고객 많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메시지가 힘을 갖죠. 한국도 폴란드 이후 경험 축적됐습니다. 유럽 시장 물꼬 텄고 중동에서도 실전 증명으로 신뢰 쌓았습니다. 이제 K방산은 더 이상 신참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조건 따질 자격이 있죠. 협상에서 선을 긋는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납득하게 만드는 거죠. 캐나다 협상에서 한국이 그어야 할 선은 분명합니다. 잠수함 계약과 배터리 투자는 별개다.
이 원칙을 초반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두 가지 엮으려 하면 한국은 테이블에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선 긋는 기술의 첫 번째 요소는 대안입니다. 이 협상 깨져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앞서 봤듯이 한국 방산에는 캐나다 외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대형 계약 진행 중이죠. 캐나다 잠수함이 유일한 희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처음에 선 그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캐나다가 압박하면 조금씩 물러나고 결국 배터리 공장까지 지어주는 상황 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수법 씁니다.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라는 요구가 따라오니까요. 세 번째 요소는 명분입니다. 왜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산업은 민간 기업 영역이고 경영 판단에 따라 투자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방산 계약 이유로 민간 기업 투자 강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논리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상대 약점 파악입니다. 캐나다도 이 협상 성사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 노후화 문제 해결해야 하고 독일에만 의존하면 납기 지연 리스크 있죠. 한국을 테이블에서 내보내면 독일이 가격 올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게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갖추고 협상 임하면 캐나다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론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내 여론이 캐나다 조건 다 들어줘라 60조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흐르면 정부와 기업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무리한 조건은 거절해야 한다. 호구 잡히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면 협상단 등이 든든해지죠. 기업 차원에서도 목소리 낼 필요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우리는 캐나다 투자 강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정부도 함부로 팔 비틀기 어렵습니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목소리 높이면 경영진도 무리한 결정 내리기 어렵죠. 여러 층위에서 견제가 작동해야 합니다. 선 긋는 건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계약 무산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인식 퍼지면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무리한 요구 못합니다. 캐나다 협상은 K방산과 K배터리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원칙 지키며 우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강자의 협상법입니다. 60조 원, 숫자만 보면 현기증 납니다.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큰 숫자 앞에서 판단력을 잃곤 합니다. 조건이 어떻든 일단 따고 보자. 세부 사항은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살펴봤듯이 60조 원의 빚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조건. 다 받아들이면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계약 금액 상당 부분을 잠식하죠. 장기적으로 K배터리 경쟁력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례입니다. 캐나다에게 양보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무기 사주는 대가로 민간 산업 투자 끼워 넣겠다는 관행이 굳어지면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폴란드 경험이 그 교훈을 줬습니다. 대형 계약 유혹에 빠져 초반에 너무 많이 양보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몇 배로 어렵습니다. 캐나다 협상은 그 교훈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는 강력합니다. 천궁, 이는 실전에서 검증됐고 잠수함 건조 능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납기와 가격에서 경쟁력 있죠. 이 카드들을 제값에 팔아야 합니다. 헐값에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K. 배터리는 3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잠수함 계약에 사은품계로 던져줘선 안 됩니다. 민간 기업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정부가 방산 실적 위에 팔 비트는 일은 없어야 하죠. 캐나다가 아니어도 세상은 넓습니다. 중동과 유럽에 기회가 있습니다. 한 건의 계약에 목매면 협상력 잃습니다. 여러 선택지 열어두고 각 협상에서 당당하게 우리 조건 제시해야 하죠. 핵심 교훈은 간단합니다. 협상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60조가 아깝다고 무리한 조건 받아들이면 60조 벌고도 잃는 장사가 됩니다. 족발값에 치킨까지 내놓으라는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게 K방산, K배터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구 잡히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협상단의 등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